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10월의 마지막 날 자정 무렵이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외딴 선명도의 등대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불을 밝히고 있었다. 30m 높이의 백색 원통형 탑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우뚝 서서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불빛을 내뿜었다. 1923년에 처음 불을 밝힌 이 등대는 올해로 정확히 10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등대지기 오만수가 실종된 것도 바로 그날 밤이었다. 정확히는 실종이 아니었다. 아침이 되어 해양경찰이 정기 연락을 시도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구조선을 보내 확인했을 때 등대 안에서 발견된 것은 오만수의 시신이었다. 그는 등대 꼭대기 층인 등명기실 바닥에 엎드린 채로 죽어 있었다. 머리 뒤쪽에 둔기로 가격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더욱 기묘한 것은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다. 낡은 지도 한 장,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찬 양피지 메모, 그리고 유리 파편들 사이에서 발견된 금괴 하나. 바다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등대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계속 불을 밝히고 있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 어귀에서 쳐다보면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다. 건물 꼭대기층 유리창에는 선명한 금박 글씨로 강역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탐정사무소라기에는 지나치게 고층이었고 지나치게 화려했다. 50층 전체가 탐정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최첨단 보안 게이트가 방문자를 스캔했고 그 안쪽으로 넓고 밝은 접수 공간이 펼쳐졌다. 접수 공간 한가운데에는 이 사무소의 첨단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세종은 인간형 로봇의 가장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로서 음성 인식과 언어 처리 능력이 현존 최고 수준이었다. 로봇이라기보다는 살아 숨쉬는 비서에 가까웠다. 그 뒤쪽으로는 첨단 실험실이 분리되어 있었고 실험실 안에서는 수석 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거의 매일 무언가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해나는 세종으로부터 알림을 받기도 전에 이미 의뢰인의 신원 조회를 마쳐놓은 상태였다. 의뢰인의 이름은 오세령이었다. 나이는 34세로 서울대 미술사학과를 나온 뒤 현재는 문화재 감정 전문기관에서 수석 감정사로 일하고 있었다. 고향은 경남 통영이었다. 그리고 오만수의 하나뿐인 조카딸이었다. 탐정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이에 나는 강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태블릿을 내밀었다. 강혁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훑어보았다. 그는 오늘도 짙은 네이비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강혁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좋게 말하면 과묵했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표정이 없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다. 무언가를 읽어낼 때의 그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다. 삼촌이 죽었는데 형사가 아니라 탐정한테 온 이유가 뭡니까? 강혁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질문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어조였다. 잠시 후 응접실로 안내된 오세령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 쥔 채 앉아 있었다. 검은 원피스에 아무 장신구도 없었다. 눈 아래가 거뭇했고 눈꺼풀이 부어 있었다. 분명히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경찰은 삼촌이 실수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 죽었다고 했어요. 오세령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들렸다. 사고사로 처리했다는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해양경찰 말로는 등대 안계단이 좁고 가파른 데다 그날 밤 비가 심하게 왔으니 미끄러졌을 거라고요. 삼촌 나이가 70이었고 혼자 살았으니까요. 근데 오세령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삼촌은 평생 그 등대에서 살았어요. 눈을 감고도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끄러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괴가 왜 거기 있었는지 경찰은 끝내 설명을 못 해줬어요. 이해나가 손을 들었다. 금괴의 행방은요? 증거물로 수거해 갔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강혁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한강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맞죠.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이미 노트북 화면을 열어 통영행 배편을 검색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이해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명도까지 가는 정기 여객선 표 2장과
섬 내 숙박 예약, 그리고 해양경찰의 협조 요청 공문까지 모두 처리되어 있었다. 공문은 강혁의 형 강민혁 검사장이 발송해 주었다. 강민혁은 강혁보다 6살 위였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있었다. 형제의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강혁이 나리선 직선이라면 강민혁은 부드럽고 둥근 곡선이었다. 혀가 이번엔 조심해라. 통영 쪽 토박이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야. 섣불리 대들면 입 다물어 버린다. 강민혁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알았어, 형. 강혁은 그것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울에서 통영까지는 무인 승용차로 이동했다. 이에 나는 조수석에서 내내 태블릿을 들여다보았다. 강혁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나는 그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강혁이 진짜로 잠들 때는 호흡이 길어지고 어깨가 낮아졌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불렀다. 명도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게 나왔어요. 강혁이 눈을 떴다. 명도 등대는 1923년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총독부가 설치했어요. 공식적인 목적은 한산도 근해 항로 안전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일본 해군이 이 일대 해상에서 이루어지던 조선 독립운동 세력의 밀수 및 연락 루트를 감시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독립운동, 당시 이 근해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물자를 보내던 지하 네트워크가 있었대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인물인데 진짜 이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나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혜연이 숨겨두었다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통영 일대에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해요.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은 금과 문화재들을 명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만수 씨도 살아생전 그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오세령 씨가 말했고요. 그러면 금괴는 그 보물과 연결된 물건일 가능성이 높죠. 이에나가 태블릿 화면을 강혁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사진 속에는 100년 전의 명도 등대가 찍혀 있었고 등대 아래 절벽에 작은 사람 형체 하나가 서 있었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혜연이라는 설이 있어요. 강혁은 사진을 한동안 들여다보았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명도까지는 여객선으로 약 1시간 반이 걸렸다. 파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10월의 바닷바람은 차가웠다. 이에 나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보았다. 짙은 회색빛 물이 끝없이 출렁였다. 강혁도 갑판으로 나왔다. 애나 씨 춥지 않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이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웃었다. 강혁은 언제나 그렇게 불렀다. 이에나 씨도 아니고 이 씨도 아니고 그냥 애나 씨였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호칭이 편했다. 안 추워요. 이에나가 말했다. 명도가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여객선 출발 후 정확히 1시간 25분이 지났을 때였다. 섬은 생각보다 작았다. 전체 면적이 약 2제곱킬로미터 남짓이었다. 섬의 동쪽 끝 절벽 위에 등대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 백색 탑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등대 아래쪽 절벽 중턱에는 뭔가가 매달려 있었다. 저게 뭐죠? 이에나가 먼저 보았다. 강혁은 이미 소형 쌍안경을 꺼내 들고 있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사람의 시신이었다. 절벽의 암석 사이에 기묘한 각도로 걸쳐져 있었다. 또 죽었군. 강혁이 말했다. 명도에는 주민이 17명 남아 있었다. 한때는 100명이 넘게 살았다는 이 섬은 인구 감소와 어업의 쇠퇴로 서서히 비어가고 있었다. 17명 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었다. 절벽에서 발견된 두 번째 시신은 박진수라는 이름의 52세 남성이었다. 통영 본토 출신으로 최근 2달 동안 명도에 머물면서 등대 인근에서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직업은 명함에 해양문화유산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절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진 것이 분명해 보였다.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나온 경위 최인호는 강혁에게 거의 적대적이었다. 탐정이 여기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건 경찰 사건이에요. 최인호가 말했다. 사고사로 처리할 겁니까? 강혁이 물었다.
최인호의 얼굴이 굳었다. 오만수 씨도 그렇고 박진수 씨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등대 인근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열흘 간격으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최인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의 동의였다. 강혁과 이해나는 섬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다. 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노순례라는 82살의 할머니였다. 노순례는 명도에서 태어나 명도에서 살아온 토박이였다. 그녀의 집은 등대에서 약 500m 떨어진 작은 돌집이었다. 만수는 살해당한 거예요. 노순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양피지 때문이에요. 만수가 그걸 찾았거든요. 양피지요. 혜연 선생님이 남긴 거예요. 이 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혜연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두고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 암호가 담긴 문서가 어딘가에 있다는 거. 만수가 등대 바닥을 뜯다가 그걸 발견했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사흘 전에, 죽기 사흘 전에요. 이해나가 낮게 말했다. 양피지를 본 사람이 또 있었겠군요. 강혁이 말했다. 노순례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 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 섬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7명이니까. 오후에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등대를 직접 올랐다. 해양경찰의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강민혁 검사장의 협조 공문 덕분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등대 내부는 좁고 어두웠다.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랐다. 벽면은 100년 된 석회암이었고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다. 강혁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멈추었다. 형사 시절부터 이어진 버릇이었다. 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없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어색한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강혁의 첫 번째 수칙이었다. 있는 것. 계단 좌측 하단부의 마루판 중 2장이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교체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나무색이 달랐다. 그 아래 공간이 있을 수 있었다. 없는 것. 등대지기가 평소 사용했을 공구함이 보이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등대에는 유지보수용 공구함이 비치되어 있다. 경찰이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어색한 것. 등명기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국. 네모난 형태의 자국이 2개 나란히 있었다. 상자가 놓여 있었을 자국이었다. 그것도 꽤 무거운 상자. 이 마루판. 강혁이 2장의 새 마루판을 가리켰다. 이해나는 무릎을 꿇고 마루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두드렸다. 그 아래가 비어 있었다. 공간이 있어요. 마루판을 드러내자 바닥 아래 약 30cm 깊이의 공간이 나왔다. 비어 있었다. 그러나 흙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사라진 흔적이 선명했다. 작은 금속 상자 같은 것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었다. 먼지층의 패턴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누군가 가져갔군요. 이해나가 말했다. 오만수가 죽기 전에 꺼낸 건지 아니면 누군가 오만수를 죽인 뒤 가져간 건지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공간 안쪽을 세밀하게 촬영했다. 그리고 작은 채취 도구를 꺼내어 흙 샘플을 봉투에 담았다. 서울 실험실로 보내요. 태풍 박사님한테. 오늘 밤 드론으로 보내죠. 이해나가 말했다. 명도의 17명은 저마다 이 섬에 남아있는 이유가 달랐다. 민박집을 운영하는 엄성태는 55세의 덩치 큰 남자였다. 젊었을 때 통영본토에서 횟집을 했다가 망한 뒤 명도로 들어왔다고 했다.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본토에서 산다고 했다. 강혁이 박진수에 대해 묻자 엄성태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뭘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 섬에서 뭘 캐러 온 사람들 중에 좋은 결말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뭔가를 찾으러 온 사람이. 강혁이 물었다. 엄성태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한 15년 전인가. 그때도 어떤 젊은 남자가 와서 1~2달 있다가 갔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고요. 이름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나 강혁은 엄성태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해나는 그날 오후 섬 주민 중 유일한 40대 여성인 차미란을 만났다. 차미란은 섬의 유일한 의원 역할을 하는 간호사였다. 남편은 3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했다. 오만수 씨와 가까웠습니까? 이해나가 물었다.
가깝긴 했죠. 만수 할아버지가 이 섬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중 하나니까요. 참이란이 차를 내밀었다. 마지막으로 만수 씨를 본 게 언제예요?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요. 뭔가 흥분되어 있으셨어요. 뭔가를 찾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해나는 차를 마시면서 참이란의 방안을 자연스럽게 살펴보았다. 선반 위에 책들이 꽂혀 있었다. 역사책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꽂혀 있는 방향이 다른 책들과 달랐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눕혀져 있었다. 제목은 한국 독립운동과 해상루트 연구였다. 이해나는 그것을 모른 척 지나쳤다. 그날 저녁 이해나는 강혁에게 보고했다. 참이란 씨방에서 독립운동 관련 전문 연구서가 있었어요. 간호사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책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수 씨 신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양문화유산연구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기관인지요. 이해나는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확인해 봤는데요. 해양문화유산연구소라는 기관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흥미로워요. 화면을 강혁에게 돌렸다. 연구소 대표자 이름은 박진수가 아니었다. 오세령이었다. 강혁의 눈이 처음으로 빛났다. 서울 사무소의 실험실에서 송태풍 박사가 연락해 온 것은 다음 날 오전이었다. 드론으로 보낸 흙 샘플 분석 결과와 함께였다. 흙 샘플에서 구리와 납 성분이 검출됐어요. 아주 오래된 금속 용기가 장기간 놓여 있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최소 50년에서 최대 100년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고요. 100년.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셨어요? 강 탐정님이 보낸 사진 중에 등명기실 바닥 자국 있잖아요. 2개의 네모 자국. 이게 상자 2개가 아니에요. 하나는 상자고 하나는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생기는 자국이에요. 누군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군요. 기도하듯이.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강혁은 그날 오전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간 양피지 메모의 복사본을 확보했다. 강민혁 검사장이 통영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팩스로 받아주었다. 메모는 7줄로 되어 있었다. 글씨체는 오래된 붓글씨였다. 가 울 때 문이 열린다백, 그 눈이 남쪽을 본다 거울은 해를 숨기고 뿌리는 물을 기억한다세 번의 달이 지나면 뿔은 길을 가르친다 열쇠는 이름 안에 있다. 이에 나는 양피지 복사본을 세종에게 스캔시켰다. 세종은 즉시 분석을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구조가 너무 정교해요. 이에나가 말했다. 백의 눈이 남쪽을 본다. 등대는 100년이 됐고 등명기실의 빛은 남쪽을 포함한 사방을 비추죠. 그리고 등대가 바로 백의 눈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이에나가 눈을 빛냈다. 그러면 거울이 해를 숨긴다는 것은 등명기실의 프리즘 거울 장치요. 등대의 불빛을 증폭시키는 그 거울 장치. 그 안에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등대로 올라갔다. 등명기실 안에는 대형 프리즘 렌즈가 회전 장치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1923년에 설치된 원본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프리즘 렌즈의 하단부를 살펴보자 렌즈 받침대 안쪽에 작은 금속 홈이 파여 있었다. 비어 있었다. 그러나 홈의 크기와 형태가 명확했다. 열쇠 구멍이에요. 이에나가 말했다. 열쇠는 이름 안에 있다. 강혁이 중얼거렸다. 세종이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은 그날 오후였다. 혜연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다. 세종이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운동 관련 아카이브를 교차 분석한 결과 혜연은 일제강점기 통영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오연수, 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오연수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결된 지하 네트워크를 통영 근해에서 운영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1925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이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연수의 성이 오였다. 오만수의 성도 오였다. 오세령 씨의 삼촌이 오만수 씨고 오만수 씨의 성이 오 씨예요. 이에나가 말했다. 오연수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군요. 그것보다요. 이에나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혜연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면 해는 바다이고 연은 연꽃이에요. 그런데 오연수의 이름을 한자로 보면 연과 수가 각각 들어가 있어요. 이름 안에 혜연이 있는 거예요. 열쇠는 이름 안에 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오연수라는 이름이 열쇠예요. 그 순간 이에나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은비령이었다. 애나야, 나 지금 중요한 거 알았어. 은비령이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은비령 변호사는 이에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 판사 출신의 로펌 대표였다. 이 사건에서 오세령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박진수라는 사람, 진짜 신원을 찾았어. 그 사람 본명이 박진수 맞는데 사실 20년 전에 문화재 절도 전과가 있어. 그것도 해외 반출 시도까지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야. 누구랑 같이요? 정윤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윤태가 누굽니까? 강혁이 이해나 옆에서 물었다. 은비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통영에서 제일 큰 해운 재벌이야. 정윤태 해운그룹 회장. 그 사람이 20년 전부터 명도 보물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박진수를 통해 접근을 시도한 거고. 강혁과 이해나가 정윤태를 만난 것은 통영 본토에 있는 정윤태 해운그룹 본사 빌딩에서였다. 빌딩은 통영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2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다. 정윤태는 61살이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었다.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감겨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탐정이라니 재미있군요. 정윤태가 말했다. 박진수 씨와 아는 사이죠. 강혁이 말했다. 박진수 씨가 죽었는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박진수 씨가 명도에서 조사하던 것이 정 회장님의 의뢰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윤태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윤태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통영항의 파란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명도 보물에 관심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어요. 그건 비밀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에요. 해양유산 발굴에 투자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박진수는 나를 위해 예비조사를 하러 간 것이고 그것도 내 돈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군요. 이해나가 말했다. 정윤태는 이해나를 쳐다보았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오만수 씨를 아셨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이번에는 정윤태가 대답하는데 한 박자가 걸렸다. 오래전에 알았죠. 그 사람이 그 등대에 있었으니까 오래전이라는 건 얼마나 50년쯤. 강혁과 이해나는 그 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정윤태가 처음으로 천천히 웃었다. 오만수와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섬에 얽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길고 아주 복잡해요. 정윤태가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야기가 어차피 드러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50년 전 정윤태는 11살이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정혜규는 통영의 작은 어부였다. 가난했고 빚이 많았다. 어느 날 정혜규는 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바닷속에서 특이한 물건을 건져 올렸다. 밀봉된 금속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금화 몇 개와 종이 문서들이 있었다. 문서의 내용은 일부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정혜규는 명도 등대 아래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정혜규는 당시 명도 등대직이었던 노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노인이 바로 오만수의 아버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보물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오만수의 아버지는 먼저 죽었다. 정혜균도 몇 년 후 바다에서 죽었다. 그 비밀은 오만수에게로 그리고 어린 정윤태에게로 넘어갔다. 나는 오만수한테 평생 그 보물을 같이 찾자고 했어요. 돈도 댔고 사람도 보냈어요. 그런데 오만수는 거부했어요. 왜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 보물이 독립운동 자금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만수는 그걸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고. 그래서 50년 동안 관계가 악화된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정윤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20년 전쯤에 박진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한테 접근했어요. 자기가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박진수한테 돈을 댔어요. 근데 그때 박진수는 암호를 끝내 못 풀고 실패해서 그냥 갔었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왔고요. 뭔가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고 했어요. 오만수가 드디어 암호 원본을 찾아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정 회장님이 박진수를 죽였습니까?
정윤태는 강혁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니요. 단 두 글자였다. 그러나 강혁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은 대개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너무 움직이지 않았다. 정윤태의 눈은 그냥 슬펐다. 그러면 누가 죽였을까요? 이해나가 물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요. 정윤태가 말했다. 강태룡 장군이 연락해 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강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강태룡은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강철 같은 체력의 소유자였다. 그의 아내 최현진은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었다. 혁이야, 나 군 기록 추적해봤는데 명도 섬 자체가 6.25 전쟁 시절 한번 군사작전 지역이었어. 당시 공비 토벌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섬 일부 지역이 봉쇄됐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그때 군이 섬에서 무언가를 수거했다는 기록이 있어. 먼지는 지워져 있는데 그게 아마 보물의 일부였을 수 있어.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래서 나머지가 아직 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강혁이 전화를 끊은 뒤 이해나를 보았다. 6.25 때 군이 일부를 가져갔다면 오만수가 등대 바닥에서 발견한 금괴는 그 나머지의 일부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리고 암호 원본 문서도 등대 바닥에 있었던 거고요. 그 문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문제예요. 그날 밤 강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박집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등대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베어냈다. 강혁은 이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어색했다. 어색한 것을 찾아야 했다. 오세령. 강혁은 오세령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는 삼촌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강혁은 그것이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리니 다른 해석도 가능했다. 눈물이 없는 사람. 그것은 슬픔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해양문화유산연구소의 대표자가 오세령이라는 것. 박진수는 오세령의 의뢰로 명도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오세령은 강혁에게 의뢰를 맡기면서 박진수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만수의 조카딸이 해양문화유산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박진수를 명도에 보냈다. 그리고 오만수가 죽었다. 강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세령은 삼촌을 진심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니면 삼촌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강혁은 오세령에게 전화했다. 박진수 씨를 명도에 보낸 분이 맞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왜 처음에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면 탐정리님이 저를 의심할 것 같았어요. 사실이 드러나면 더 의심받는 법입니다. 오세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삼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맹세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전부 말해 주십시오. 오세령이 설명한 내용은 이러했다. 오세령은 문화재 감정사였다. 그녀는 5년 전부터 오만수 삼촌으로부터 해연의 보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었다. 처음에는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만수가 해양문화유산연구소를 도와달라고 했고 박진수를 소개시켜 주었다. 박진수가 그 보물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삼촌이 박진수를 먼저 소개했다고요. 강혁이 말했다. 네, 20년 전에 명도에 왔던 사람이 박진수래요. 그때 삼촌이랑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갔고 이번에 삼촌이 다시 연락했다고 했어요. 오만수 씨가 먼저 연락했군요. 그렇다고 했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면 오만수 씨가 이번에 암호 원본을 찾아냈기 때문에 박진수를 다시 불렀다는 건데 그 원본을 찾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랑 박진수 그리고 오세령이 말을 멈추었다. 그 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오세령이 한참 후에 대답했다. 참이란. 강혁이 참이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다. 이번에는 이해나가 동행하지 않았다. 이해나는 송태풍 박사와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암호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이란은 강혁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다. 무슨 일로 또 오셨어요? 오만수 씨가 죽기 전에 연락을 했죠. 강혁이 말했다. 참이란이 굳었다. 오만수 씨가 당신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암호 원본을 찾았다고. 그리고 보물을 같이 찾자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독립운동 연구서를 갖고 있었으니까. 단순한 관심이라면 그 정도로 전문적인 연구서를 구해서 읽지는 않아요. 참이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맞아요. 참이라니 천천히 말했다. 만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저도 그 보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제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이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어요. 근데 실종이 아니에요. 정윤태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강혁이 눈을 좁혔다. 남편이 정윤태한테 맞고소를 했어요. 정윤태가 명도 해역에서 불법으로 해저 탐사를 했다는 걸 목격하고 고소장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2달 후에 남편이 바다에서 사라졌어요. 증거도 없고 시신도 못 찾았어요. 복수를 원했군요. 차미란의 눈이 붉어졌다. 만수 할아버지가 보물을 찾으면 그것으로 정윤태를 고발하는 결정적 증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보물이 정윤태가 수십 년 동안 노렸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죽은 거니까. 그런데 오만수 씨가 죽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저는 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강혁은 차미란을 바라보았다. 박진수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차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저도 잘 몰라요. 만수 할아버지가 부른 사람이지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이에나와 송태풍 박사가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것은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암호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시적인 은유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실제로는 좌표와 방향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고 있었다. 백의 눈이 남쪽을 본다는 등대가 정남쪽을 가리키는 각도에서 본 지점을 뜻했다. 거울이 해를 숨긴다는 프리즘 렌즈 안에 열쇠 구멍을 지칭했다. 뿌리는 물을 기억한다는 등대 기초부의 지하 공간을 가리켰다. 3번의 달은 암호가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열쇠는 이름 안에 있다. 오연수라는 이름을 한자로 쓰면 오연수요. 오자는 5와 9가 합쳐진 글자예요. 연은 연꽃 연이고 수는 물수. 이 3글자의 획수를 합하면 12획이에요. 이에나가 설명했다. 프리즘 렌즈 열쇠 구멍의 지름을 우리가 측정했는데 정확히 12mm였어요. 맞아요. 이에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열쇠의 모양은 한자 연의 변 부분을 단순화한 형태일 거예요. 그 자체가 열쇠이고 동시에 이름이에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에나는 잠시 멈추었다. 금괴예요. 처음에 발견된 금괴. 그것 자체가 열쇠 형태로 만들어진 걸 거예요. 경찰이 증거물로 가져갔어요. 알아요. 그래서 이에나는 강혁을 보았다. 강민혁 검사장님한테 부탁해야겠어요. 강민혁은 다음 날 아침 직접 통영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서 금괴의 정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금괴의 측면에는 미세한 돌기 패턴이 있었다. 일반적인 금괴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였다. 이게 열쇠예요. 이에나가 말했다. 강민혁은 금괴를 임시로 탐정사무소 측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법원 영장을 받아주었다. 부장판사 김봉규가 직접 서명한 영장이었다. 김봉규는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다. 금괴가 명도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다. 강혁과 이에나는 다시 등대 꼭대기로 올랐다. 프리즘 렌즈 받침대의 홈에 금괴의 돌기 부분을 맞추었다.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12도 돌렸다. 이에나가 암호에서 계산한 수치였다. 딸깍.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프리즘 렌즈가 미세하게 이동했다. 그 아래의 받침대 중앙 부분이 천천히 벌어졌다. 받침대 내부에 공간이 있었다. 안에는 금속 상자가 있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상자였다. 그러나 내용물은 놀라웠다. 문서 두루마리, 극도로 세밀하게 작성된 지도, 그리고 한지에 적힌 목록. 이에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목록에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금의 양 문서의 종류, 그리고 물건들의 명칭, 보물의 전체 목록이었다. 그리고 지도에는 명도 섬 지하의 특정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다. 등대에서 정남쪽으로 약 70m 지점의 절벽 내부였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에나가 낮게 말했다. 강혁은 지도를 들고 창문 너머 남쪽을 바라보았다. 절벽이 보였다.
그리고 그 절벽 중턱 어딘가에 박진수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있었다. 박진수는 이미 알고 있었군요. 강혁이 말했다. 보물의 위치를. 그리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누군가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막으러 갔을 거예요. 강혁은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맞물렸다. 강혁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등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사람은 엄성태였다. 엄성태는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다 찾은 모양이네요. 엄성태가 말했다. 목소리가 달랐다. 아까의 어눌하고 느릿느릿한 말투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해나는 즉각적으로 옆으로 비켜서며 다리를 낮추었다. 강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만수 씨를 죽인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그 노인이 50년 동안 날 기만했어요. 엄성태가 말했다. 50년. 내 아버지가 그 노인 아버지랑 같이 이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만수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내 아버지가 이 섬에서 평생을 바쳤어요. 그 결과물이 오만수한테 갔어요. 오만수 아버지가 모든 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거든요. 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만수는 날 철저히 무시했어요. 강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그 이유로 내 아버지 것이에요. 이 보물의 반은 내 아버지 것이에요. 이것은 독립운동 자금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엄성태의 눈이 흔들렸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어느 집안의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만수도 평생 혼자 지켰던 거예요. 입 닥쳐요. 엄성태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이해나가 움직인 것은 그 순간이었다. 이해나는 뛰어난 운동신경의 소유자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절부터 격투 훈련을 받아왔고 강혁 탐정사무소에 합류한 이후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훈련을 이어왔다. 이해나는 엄성태가 파이프를 들어 올리는 방향과 반대편으로 돌아 들어가며 팔꿈치로 엄성태의 손목을 강타했다. 파이프가 떨어졌다. 엄성태가 이해나를 밀치려 했지만 이해나는 이미 뒤로 물러서며 자세를 바꾸었다. 강혁이 빠르게 파이프를 발로 걷어차 멀리 보냈다. 엄성태는 등대 안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혁은 옆으로 피하면서 엄성태의 팔을 잡아 등 뒤로 비틀었다. 형사 시절의 골목과 좁은 공간에서 단련된 추격 능력이 살아났다. 좁은 공간일수록 강혁은 더 빨랐다. 엄성태는 바닥에 넘어졌다. 박진수도 당신이 죽인 거죠. 강혁이 엄성태를 제압한 채로 물었다. 엄성태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놈이 절벽 위치를 먼저 찾아냈어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이미 거기 있더라고. 쫓아냈는데 발을 헛디뎌서. 밀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해양경찰이 도착하고 엄성태가 연행된 뒤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등대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오만수 씨 머리를 가격한 둔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유리 파편. 그게 매우 특이했어요. 일반 유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걸렸어요. 이해나는 태블릿을 꺼냈다. 송태풍 박사님이 오늘 아침에 보낸 분석 결과예요. 오만수 씨 두개골의 타격 각도와 힘을 분석했는데요. 엄성태처럼 키 크고 체격 좋은 사람이 가격했다면 충격 방향이 달라요. 오히려 키가 작고 팔각도가 낮은 사람의 가격에 더 가까워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이해나가 계속 말했다. 엄성태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 이게 오만수 씨를 죽인 흉기가 아니에요. 오만수 씨 두개골 손상에서 검출된 물질과 쇠파이프의 성분이 달라요. 오만수 씨를 죽인 것은 유리 재질의 물건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유리 재질. 분석해봤더니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프리즘 렌즈 유리와 동일한 성분이에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등대 프리즘 렌즈의 파편,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 렌즈 파편이 흉기예요. 그런데 그 파편은 등명기실 안에 있었어요. 엄성태는 등대 안에 들어온 적이 있지만 오만수가 죽은 날 밤 엄성태의 알리바이는 경찰 조서에 있어요. 그날 밤 엄성태는 통영 본토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엄성태는 오만수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박진수는 죽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만수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해나가 강혁을 따라 일어서면서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요. 오세령 씨 말이에요. 오세령 씨가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게 삼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는데, 그랬죠. 만약 오세령 씨가 직접 삼촌을 죽였다면 왜 탐정을 고용합니까? 범인은 가끔 수사를 가장 가까이서 통제하고 싶을 때 의뢰인이 됩니다. 이해나가 굳었다. 그러면 오세령 씨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만수 씨가 죽은 그날 밤 명도에 있었던 사람이 진범이에요. 이해나가 즉각적으로 세종에 연결했다. 세종 그날 밤 명도 섬 여객선 입출항 기록 전부 조회해. 세종이 즉시 응답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3초가 걸렸다. 10월 마지막 날 명도 섬 입항 기록. 오만수 씨 사망 추정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입항자 명단이에요. 명단에는 3개의 이름이 있었다. 박진수, 엄성태의 아들 엄도준, 그리고 오세령. 오세령이 그날 밤 이 섬에 있었군요. 강혁이 낮게 말했다. 오세령을 만난 것은 다음 날 오전 통영에 있는 카페에서였다. 오세령은 강혁과 이해나를 보자 표정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검은 원피스가 아니었다.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더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이 섬에 있었죠. 강혁이 말했다. 오세령은 부정하지 않았다. 삼촌이 전화를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요. 왜요? 누군가 자기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암호 원본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갔더니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 있었어요. 신고하지 않았죠. 무서웠어요. 이해나가 물었다. 오만수 씨 주변에 유리 파편이 있었죠. 그게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보았습니까? 오세령이 눈을 피했다. 봤습니다. 이해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세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등대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누군가 밖에서 창문을 깬 것 같았어요. 그 파편이 안으로 날아든 거예요. 밖에서. 강혁이 말했다. 창문을 깨면 파편은 안으로 날아들죠. 그것으로 가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밖에 있었던 사람. 이해나가 말했다. 등대 외벽에 철제 사다리가 있어요. 외부 점검용으로 설치된 거예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밖에서 깨면. 강혁이 말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 바닷가 쪽에서 접근한 사람.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참이란. 참이란은 이번에도 집에 있었다. 강혁과 이해나가 들어서자 참이란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고 있었어요. 결국 여기까지 올 거라는 것. 참이란이 말했다. 강혁이 말했다. 당신은 오만수 씨를 사랑했군요. 참이란이 미세하게 굳었다. 이해나가 눈을 빛냈다. 그녀도 그 부분을 눈치채고 있었다. 오만수 씨는 70살의 노인이었어요. 당신은 40대예요. 그냥 이웃이 아니었어요. 오만수 씨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혼자 이 외딴 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죠. 남편이 실종된 이후에도 참이란의 눈이 촉촉해졌다. 치정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죠. 만수 할아버지는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라기보다는 마음의 의지처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죽였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참이란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실수예요. 진짜 실수예요. 말해보십시오. 참이란이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 오세령 씨가 올 것을 알았어요. 만수 할아버지가 오세령 씨한테 연락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그런데 박진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박진수가 등대 안에서 만수 할아버지한테 암호 문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말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그것을 봤어요.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서 창문을 깼어요. 박진수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사이에 유리 파편이 안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참이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만수 할아버지가 그 순간 뒤를 돌아보셨어요. 박진수 쪽에서 할아버지 쪽으로 파편이 할아버지 머리를 맞췄어요. 제가 박진수를 막으려 했는데 할아버지를 맞힌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박진수는요. 이해나가 물었다. 그놈은 도망쳤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냥 도망쳤어요. 저는 급하게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숨이 없었어요. 차미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도 도망쳤어요. 겁이 나서. 고의가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었으니까. 강혁은 차미란을 오래 바라보았다. 박진수는 그날 밤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겠군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 발설할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를 협박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박진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은 참이라니 눈물을 흘렸다. 협박 때문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서요. 그놈 때문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찰에 자수하십시오. 참이라니 고개를 들었다. 오만수 씨에 대한 것은 고의 살인이 아니에요. 박진수를 막으려다 일어난 일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이해나가 바로 전화를 들었다. 은비령의 번호를 눌렀다. 비령아 통영이야. 오늘 자수할 사람이 있어. 변호 맡아줘. 명도 등대에서 정남쪽 70m 지점의 절벽 내부에서 보물이 발굴된 것은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였다. 문화재청과 국가기록원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강태룡 장군이 군 협조를 이끌어 주었고 오세령이 문화재 감정 전문가로 참여했다. 발굴된 것들은 놀라웠다. 금 50여 개, 독립운동 관련 문서 300여 점. 그중에는 1921년 상해 임시정부와 통영 네트워크 사이에 오간 친필 서신들도 있었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등대 앞에 서 있었다. 이해나가 처음 강혁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진과 동일한 인물이었다.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연수, 혜연, 1908년생, 1925년 옥사. 사진 속의 혜연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서 있었고 눈빛이 단호했다. 그 눈빛 안에는 오래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다짐. 100년이 걸렸다. 참이라는 은비령의 변호로 재판을 받았다. 오만수에 대한 것은 과실치사로 인정되었고 박진수에 대한 것은 정당방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루어졌다. 재판은 길었고 복잡했다.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아니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윤태는 수십 년 전 참이란의 남편을 죽인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았다. 강민혁 검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발굴된 보물 문서 속에 있었다. 오만수가 수십 년 동안 기록해온 일지 중에 정윤태가 해저 불법 탐사를 벌이고 자신에게 협박을 가해온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참이란의 남편 실종 사건도 재수사가 개시되었다. 엄성태는 박진수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박진수를 죽인 것은 참이란이었고 엄성태는 박진수를 절벽 위에서 위협하려다 실랑이를 벌인 정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엄성태의 책임은 분리되어 처리되었다. 오세령은 발굴 작업에 참여하면서 조상 혜연의 흔적을 하나씩 확인했다. 혜연의 사진이 나왔을 때 오세령은 오래 울었다. 처음으로 우는 것을 강혁이 옆에서 지켜보았다. 삼촌이 평생 이걸 지켰군요. 오세령이 말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았던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오만수 씨는 혜연이 오연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뒤를 이어 지킨 거예요. 나라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세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통영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무인 승용차 안에서 이해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강혁은 이번에도 눈을 감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은 이 사건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강혁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들 가진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엄성태도요? 아버지가 바친 인생을 자기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참이란도 남편을 잃었고 오만수는 평생 혼자 비밀을 지키다 죽었어요. 정윤태도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것에서 시작됐고 이해나는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혜연의 보물은 제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게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좋은 결말이에요. 강혁이 말했다.
이에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 등대가 서 있었다. 오늘도 불을 밝히고 있을 것이었다. 탐정님, 이에나가 불렀다. 강혁이 눈을 떴다. 이 사건 마무리되면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눈가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러죠.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에나는 그 두 글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흘러갔다. 등대의 불빛처럼 일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10월이 끝나고 11월이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명도 등대에 새로운 등대지기가 부임했다. 해양수산부가 파견한 공무원이었다. 젊은 2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등대에 들어서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좁고 오래된 공간이었다. 100년 된 돌벽이 차가웠다. 그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등명기실에 서서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그 아래 어딘가에 역사가 있었고 그 위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등대에 불이 켜졌다. 일정한 간격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불빛이었다. 100년 전에 혜연이 처음 이 불빛을 보았을 때처럼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바다는 넓었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등대는 오늘도 빛나고 있었다. 오만수가 지켰던 것처럼, 혜연이 다짐했던 것처럼 100년이 흘러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